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투쟁의 시대 특집.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투쟁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치권도 사실 늘 싸우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에 네. 당 내에서도 당 바깥에서도 아주 그 싸움의 소식이 들리고 국제 정세로 보아도 아주 그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싸움들은 결국 이제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마련인데 이때 승패는 정말 무엇인가?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패배인가? 무엇이 이것도 패배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 네. 그리고 패배한다는 게 정말 패자로서 역사의 기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건가? 저는 네. 승자는 어쨌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승자일 것 같아요. 일단 살아야 되는군요. 네. 일단 살아야 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승자야 하고 죽었어. 근데 역사가 이 사람을 패자로 기억은 한들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죽었는데. 지금 그 말씀은 그 예전에 삼김시대 정치인 중에 한 분인 그 충청도를 기반했던 김종필 총재의 지론이었습니다. 나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장땡이요. 네. 그러니까 김종필 총재 항상 지론이 자기가 자기를 탄압했다든지 자기를 이기는 사람들 현실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더 오래 사는 그 사람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래 난 너보다 오래 살았어 하면서 너를 기억해 주마 할 때 진정한 승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 JP가 가장 오래 살았죠. 네네. 그러니까 역사가 그 사람을 넌 승자야, 넌 위대했어라고 기억해 주면 이름은 기일이 남겠지만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그 이제 그 사람의 세계가 그 사람의 우주가 이제 그 사람의 전체라는 그 개념에서는 그게 맞는데 네. 인류라는 스피시즈를 인류의 종이라는 의미로 좀 길게 본다면 어쩌면 또 역사가 무엇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 승패를 또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사마천 사기의 역사인식이죠. 또 있어요? 네. JP 대 사마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자 과연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한 무죄에게 거세를 당했지만 1000년, 2000년 앞으로의 그 정말 큰 시간 단위 속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승자인지 한번 두고 보자. 그 지금의 오늘의 사람들은 당연히 네. 사마천을 역사의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고 한무제는 사마천을 저렇게 거세한 아주 졸렬한 황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있죠. 네네네. 하긴 근데 또 그 사람 죽고 나서 그렇게 평가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사람 우주에서는 걔가 승리자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게임이고 시험의 연속이니까 게임을 하고 시험을 하면 승패는 항상 갈려지는 거고 네. 승패는 사실 영원하지가 않죠. 그렇죠. 영원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승패를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승자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승자에게는 아부를 하려고 그러고 패자에게는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예전에 오히려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나의 사람들은 이제 히랍 비극 그 일종의 시합을 열잖아요. 이번에 어느 비극이 가장 우승을 했나 이렇게 이제 투표로 결정했단 말이죠. 자, 근데 재미있는 게 투표로 예를 들어 투표 10표로 이제 결판을 내잖아요. 네. 그럴 때 항상 그 개표를 5표만 하고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5표까지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우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쩌면 개봉하지 않은 5표에서 얼마든지 패자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룸을 좀 만들어 놓고 결론을 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승자에게는 그러니까 너가 진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 운이 좋아서 될 수 있으니까 좀 겸허해라. 그리고 패자는 야 너가 운이 나빠서 패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좀 너무 좌절하지 마라.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부정 매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 매수를 막기 위해서. 자, 10명이 투표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10명이 투표하려면 제일 이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한 6표를 확보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다 개표를 하면 6표를 확보하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반만 개표를 하잖아요. 반만 개표하면 5표잖아요. 그러면 7명을 확보하고도 질 수가 있잖아요. 5표 중에 3표가 자기 반대표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매수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려고 절반만 개표했다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저희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번에 들은 사람이 꼭 이번에 듣는다는 생각을 버려요.
오늘 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짧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승패라는 것들이 네. 바로 이런 너무 이제 그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2,500년 전부터. 근데 그것도 꽤 괜찮은 지혜인 것 같은데 네. 사실 큰 의미의 어떤 전쟁 전투도 있겠고 개인 대 개인 간의 자존심 전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저 작게 보자면 매일매일 같이 또 전투를 치르시는 분들도 아침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변비와 함께 너무나 큰 전투를 매일 치르시는 분께 마더랩 장인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어르신들 특히 연세 드셨는데 변비로 고생하면 아침마다 정말 혈압이 엄청 오릅니다. 그 끝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 차전자피 마더랩 장인과 함께 하신다면 어르신들의 변비 이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뱃속에 들어가서 막 몇십 배씩 불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 쭉 밀어내면 그냥 뭐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과거에는 무슨 저 알로에도 미끈덩거리니까 고성분으로 한번 미끄러지게 해보자는 의견들도 없지 않았으나 그 알로에는 약간의 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장기 복용했을 때. 그래서 이 차전자피라는 아주 좋은 성분으로 만든 마더랩 장인의 아침 솔루션. 네. 요걸 저희가 이제 체험분을 드립니다. 체험분 중요하죠. 그래서 15포를 드리는데 이걸 충분히 드셔보시고 아니다 나는 얘랑은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반품하시면 돼요. 15포면 한 15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15포면 그 정도 이제 드실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냥 주는 거다 진짜. 네. 네. 너무 그것만 노리지는 마시고요. 네. 드셔보시고 정말 효과가 좋다 싶으면 그 몸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마더랩 장인의 어르신들 변비 해결 이거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꼭 한번 선물해 보시고요. 네이버에서 마더랩 장인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책으로 이 승패 이야기를 결말을 좀 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언론인 볼프 슈나이더가 이제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을 냈거든요. 네. Great Loser. 그 루즈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루저는 아니군요. 아니. 그 뭐 이 독일어니까 네. 그로세 페리러 뭐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페리에로. 독일어 발음 들어보면 빨리 가니까 페리레르가 아니라 페리레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위대한 뭐 실패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위대한 패배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왜 이제 위대한이란 말을 붙였냐면 보통 승리자들 중에 좀 어떻게 보면 냉혹하고 너무 이제 승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냉혹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그 승리를 쟁취한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꽤 많다 이거죠. 뭐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2000년 대선 때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부시 주니어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동료하고 같이 연구를 같이 다 했고 실제로는 그 여성 동료가 실제 모든 작업을 다 했는데 노벨상을 어떻게 보면 가로챘다고 할 수 있는 뭐 독일의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매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패배를 했지만 그렇다고 그 패배를 했는데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 삶을 갉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의연하게 그 패배를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서 또 아름답게 패배를 이제 자기 삶 속으로 생환을 했다고 해야 될까? 이 책에는 총 한 몇 명 정도의 패배자가 나오나요? 여기는 뭐 아주 다양한 유형의 이제 패배자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네. 아주 뭐 호언장담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패배를 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 속에서 아주 명예롭게 태어난 사람들. 뭐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롬멜 장군이라든지 뭐 쿠바의 체 게바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 패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가 아들과의 그 아들의 재능을 질투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 뭐 이런 음악가들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아주 유명한 독일의 대문호주 토마스만 형제. 가족 간의 어떤 갈등들로 패배자가 된 사람들 다루고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중반만 해도 아무래도 남녀 차별이 좀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학계에 그런 게 심해가지고 정말 선구적인 업적, DNA의 어떤 여러 가지 발견이랄까. 그리고 핵분열을 미리 발견하고 아주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도 남성 과학자에 밀린 사람들, 프랭클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사실 패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쓰라린 패배가 자기가 충성을 다한 국가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독일의 암호 체계 애니그마를 풀었던
앨런 튜링이죠. 우리 영화 이미테이션 킬러. 앨런 튜링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국가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완전 패배자로 끝났잖아요. 재밌는 거 많네요. 대략 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에 한 25명 정도 아마 등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패배 유형들과 그 케이스들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인데 과연 어떤 패배들이 있고 또 거기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재밌는 사례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패배를 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느끼잖아요. 그게 현대에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패배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예전 신분사회니까. 신문사에서는 뭐 특별히 뭘 어떻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미 태어나자마자 패배자란 결정돼 말이에요.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거죠. 가난한 거 뭐 어쩌겠냐. 뭐 내가 지금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굽신굽신하는데 어떡하겠냐. 쟤는 귀족이고 나는 평민인데. 그럼 귀족 대 귀족은? 귀족 대 귀족은 패배했을 때 막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같은 귀족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서열들이 늘 일상하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뭐 그 패배에 대해서 충격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두가 일단은 공평하다는 생각 실제로는 뭐 안 그렇긴 하지만 너와 난 뭐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 사회에서는 뭔가 너랑 나랑 싸워서 진 내가 굉장히 좀 억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과거보다 좀 세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바로 이제 볼프 슈나이더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현대는 이제 기회균등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잖아요. 당신이 능력이 있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다. 왜 길이 열려 있고 문이 열려 있는데 너가 성공 못하고 나서 들어온 세상 탓을 하느냐. 성공한 걸 쇼미더머니 성공을 보여줘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패배를 해버리면 예전에는 그냥 들어온 세상 탓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은 길이 열렸는데 너 왜 성공 못하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열등감, 자책감. 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면서 매일매일 패배감을 느끼고 저는 우리 정영진 순상님을 제가 엄청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봐. 그래요? 이제 올라갈 거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대로 능력 위주라고 하고 현대 사회가 이제 기회 균등, 공정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 재미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기회가 공정하고 균등하다고 하지만 실제 동등한 학업에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교묘하게 배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험 제도라는 걸 없앴잖아요. 고시도 없애고.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쪽에 이미 진입해 있는 그 전문가들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가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판검 사면 자녀들도 판검사가 되고. 그러니까 뭐 로스쿨 뭐 의전원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또 다들 공평한 기회가 열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더 심해졌다더라. 그 제도의 벽을 더 높게 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신중세 사회라고 하는 거죠. 중세 사회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딱딱딱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고립되고 단절돼가 자기들끼리 살아가듯이 지금도 전부 이제 각각의 법률가의 성, 의사의 성 다 따로 관료의 성이 있어가지고 외교관의 성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이제 부모들한테 다 이어가지고 그 성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성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구멍 하나 좀 열어놓고 종종, 한 번씩은 해야죠. 종종 들어오는 애들한테 봐라 얘는 이렇게 들어왔잖아. 너는 왜 못 들어와놓고 이렇게 네 탓해야지 세상 탓을 하니 이제 이런 식의 원리가 작동되기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그렇지만 어떻든 그래도 이제 막 승리의 혈안이 된 어떤 비열한 승리자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승복할 줄 아는 그 패배자에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간적 매력을 느끼는 게 대중들의 또 마음이죠. 자, 그리고 패배자를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작가들이잖아요. 소설가들. 소설가에 모두 우리 소설 보면 결국 현실에서의 패배를 위로해 주잖아요.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다 패배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왜 소설을 쓰느냐고 했을 때 첫 마디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쓴다 이거죠. 내 자신의 상처. 내가 살아오면서 그 겪었던 온갖 그 부조리랄까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잔혹한 운명 이런 것들 세상의 야만성 폭력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자신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글을 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청준 매잡이 아닙니까? 네, 매잡이 뭐. 네. 똑똑해 역시. 아, 하나씩은 나와야 돼. 네, 진짜. 그렇죠. 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100만 관객을 모았던. 이청준? 예. 그 서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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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느렸다. 근데 100만 하면 딱 생각이 났는데. 네, 서편제. 네. 서편제, 동편제 있습니다. 네. 네. 서편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든지 우리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든지 모비딕. 그리고 우리 안톤 체호프 희곡도 다뤘습니다. 안톤 체호프요? 예. 그 고도를 기다리며. 아니다. 뭐 있지? 우리 했던 건 갈매기를 했죠. 갈매기의 꿈. 갈매기. 리처드 바크고 그냥 갈매기. 갈매기. 다 나온다. 또 벚꽃 동산도 있고 또 소설 사랑에 관하여 단편 소설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이런 것들 영화도 됐죠. 개가 여러 마리야 그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현실에서의 어떤 패배라고 할까 좌절한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죠. 그건 나중에 또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누구를? 첫 번째는 바로 현실에서는 패배를 했는데 역사에서는 아주 영광을 얻은 사람들. 첫 번째로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볼프 슈나이더가 독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내세운 사람이 바로 에르빈 롬멜 장군이죠. 사막의 여우. 이분은 사실 현실에서도 꽤 잘 나간 분 아니에요? 그렇죠. 잘 나갔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충분히 병력이라든지 탱크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격전을 탱크를 가지고 기습적으로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뭐 북아프리카에서 영국을 완전히 격퇴를 다 시켜버렸죠. 사막의 여우. 네, 사막의 여우. 그렇죠. 사막의 여우. 그런데 이제 사막의 여우도 결국 나중에 영국의 그 몽고메리 장군 그 생지라고 불렀거든요. 결국 여우가 생지한테 안 되더라고요. 여우와 생지의 대결해가지고 재밌었는데 보급이 이제 워낙 차이가 좀 났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롬멜이라는 영화가 아마 있었죠, 그죠? 예, 롬멜 영화도 있고 바로 왜 근데 이제 이렇게 전공을 떨친 장군인데 실패했느냐 보면. 결국 이게 나중에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관되는 거죠. 우리 바로 그 유명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발키리 말씀하시는 네, 작전명 발키리. 톰 크루즈가 나왔습니다. 톰 크루즈 나왔죠. 슬슬 나온다. 바로 톰 크루즈가 거기서 대령으로 나왔잖아요.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으로 나왔잖아요. 원래 이제 그 사람이 귀족 백작이거든요. 아주 명문 가문인데 전쟁에서 상처도 입었고 그래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이제 장애를 입은 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회의장 히틀러가 들어간 회의장 쪽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근데 결국 실패를 돌아갔죠. 그런데 그때 결국 이제 롬멜이 관련돼가지고 히틀러에게 어떻게 할래라고 이제 그냥 자살로 명예롭게 죽을래 아니면 완전히 국가 반역죄로 일가족 몰살 당할래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살하는 걸로 해가지고 롬멜 자살했어요? 자살 강요당했다고 봐야 돼요. 자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롬멜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네. 롬멜. 그러니까 롬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프리카 지금의 이제 리비아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탈리아의 영향권 속에 있었죠. 이탈리아하고는 추축국하고 같이 독일이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영국군이 거기서 영국군이 본래 이제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영국의 식민지 일종의 영국의 영향권에 들어 있으니까 영국에서 그쪽을 서쪽을 치고 들어간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롬멜을 급파해가지고 당신이 이쪽 전장을 파악을 해라 됐는데 결국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나일강에서 90km 떨어진 엘 알라메인까지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리비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를 그냥 막 완전히 질풍노도로 석권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군이 허술하게 무방비로 뚫릴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뭐 처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의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롬멜은 정말 위대한 장군이다. 그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들었죠. 상황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약간 그 이순신이랑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 적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장군이죠. 그리고 여기가 왜 또 인정을 받았냐면 당시에 그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롬멜이 좀 인기를 끈 이유가 이제 전쟁을 막 하지 않습니까? 서로 죽고 죽인 전쟁을 하는데 정전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는 서로 전사자나 부상자를 수습한다고 좀 이제 시간 텀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영국군 이제 일종의 야전 병원이 있죠.
바로 이제 네. 부상자가 생기면 야전병원이 있는데 거기 식수가 떨어졌다 이러면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름 인도적이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롬멜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거죠. 나름 뭔가 그래도 적은 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사의 어떤 예전에 신사도 하듯이 기사도의 어떤 정신들 네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본 거죠. 싸우긴 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뭐 부상병에 대한 인도적인 이런 네. 것들은 좀 지켜준다. 네. 그러니까 그 전투에 관한 아주 기묘한 전술 같은 경우는 여기 책에도 조금 나옵니다만 그걸 다 하면 좀 더 내용을 네. 못 가니까 네. 그걸 한번 책을 참조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신출기몰하게 적의 허를 찌르면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전격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전격전. 네. 블리츠크리크라 해가지고 그냥 막 예상도 못했는데 기습적으로 적의 어떤 전선을 뚫어가지고 이제 일점을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확 이제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선호했는데 바로 롬멜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아프리카 전선에서 그것들을 보여줬고 네.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영국군은 계속해서 예전의 어떤 방식들 그냥 이제 전차 많이 모아가지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에서 못 벗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롬멜이 그렇게 거의 이집트를 이제 석권하려고 들어갔지만 결국 보급이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선의 종심이라고 하죠. 우리 최전선부터 쭉 끝까지 종심이 길어지면 이게 진짜 보급이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얼지문덕 수나라 그 100만 대군을 격파했던 얼지문덕 장군도 결국은 사실 보급을 계속 늘리면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해낸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독일군이 이 엘 알레메인까지 왔긴 왔습니다만 트리폴리 항이 자기들의 보급 창구 항구란 말이죠. 네. 거기까지 1,500km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길다. 너무 길다. 네. 그때 당시 1,500km면 뭐 한 미니멈 일주일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거기다가 당시에 한낮에 그 지금도 폭염 아닙니까? 지금 여름 폭염입니다. 네네네. 당시 그 북부 아프리카에 그늘에 들어가 있어도 섭씨 45도였다는 거죠. 너무 그늘에서. 더웠네. 그러니까 당시에 뭐 그 독일군 선전 영화를 보면 차 본네트 같은 데 있잖아요. 차량 본네트 같은데 뭐.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병사들은 웃으면서 하는 걸 연출을 해야겠죠. 사실은 죽을 지경이지만 그 본네트에서 계란 후라이를 우리는 이렇게 해 먹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에즈 운하까지 딱 13km 앞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왜 이제 독일이 이렇게 갔냐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해 버리면 이제 영국의 해외 수송 보급선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갔는데 결국 13km 앞을 두고 결국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대규모 지뢰밭을 깔아놨고 영국 공군이 폭격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돌파는 힘들어졌고 이때 이제 사막에서 일종의 병을 좀 얻어가지고 롬멜이 고국으로 이제 귀환 가는 거죠. 요양차. 네. 귀환 가는데 그때 영국의 이제 몽고메리라는 사령관이 생지가 부임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독일군을 밀어붙이는데 성공을 하고 롬멜이 아프리카 내려왔지만 이제 석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석유가 피 한 방울보다 더 이제 귀하다고 했거든요. 네. 뭐 석유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전차가 있어도 전차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석유 대신에 뭐였더라. 그 무슨 에탄올 같은 걸 가지고도 어떻게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석유 유사 석유 세녹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 한참 세녹스가 바람이 뭐예요? 있었잖아요. 아 몰라요. 네. 90년대 말쯤이었나 2000년대 초쯤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에 네. 석유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 유사 석유 제품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나 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냄새가 너무 세. 근데 이제 세녹스라고 그때 뭐 연료 첨가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포장돼서 나왔는데 그걸 넣으면 그래도 뭐 꽤 잘 갔어요. 예, 그래서 뭐 차에는 좀 무리가 아마 많이 갔긴 갔을 텐데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인데 그때 당시에 막 국내 무슨 저 공원 뭐 이런 데 한적한 데에서 네. 그 차에다 이렇게 막 넣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네. 그 국도를 가다 보면 또 국도 맞아 팔고 세녹스 네. 그런 걸로 이제 연명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석유 바닥 나니까 결국 뭐 2,000km를 다시 또 퇴각을 하게 되고 결국 뭐 아프리카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지만 롬멜이 이제 전승신화는 끝났지만 그 워낙 이제 국민 영웅이 돼 있으니까 이 롬멜에게 또 중책을 맡긴 거죠. 뭐냐면 대서양 연안 방위의 책임을 맡긴 거예요. 대서양 연안. 바로 이제 우리 그 독일이 그 당시 프랑스하고 유럽 대륙을 다 석권하고 있는데 상륙 작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서양 연안 쪽에 롬멜이 아주 거대한 구조물들을 쫙 설치를 하죠. 철조망도 설치하고 이제 상륙 작전 막아야 되니까. 네. 근데 결국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게 롬멜이 막은 거예요? 아니 막은 게 아니라 막아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워낙 기상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날이 1944년 6월 6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자, 그럴 때 결국 롬멜도 아니 이거 이렇게 기상이 안 좋으니까 안 온다 얘들. 아, 판단을.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인하고 아주 부부애가 좋았대요. 그래서 부인의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독일로 간 거예요. 이 날씨엔 설마 안 오겠지. 그렇죠. 그런데 다음 날 쫙 이제 들어온 거죠.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계 최대의 작전, 지상 최대의 작전이 펼쳐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그때 이제 동원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뭐 노르망디에서 이제 교두보를 내어주게 되고 이제는 동부가 완전히 뚫리게 된 거죠. 그게 따라서 또 서부가 뚫리게 되고 동부에 또 스탈린의 군대하고도 이게 맞서게 되고 이제 독일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롬멜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어떻든 자기가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히틀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전쟁을 끝내자. 이젠 전쟁 끝날 타임이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작전을 지휘하다가 이제 롬멜도 항상 최전방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롬멜은 편하게 뒤에 후방에 앉아갖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 안 하고 직접 자기가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일화가 있었단 말이죠. 영국하고 아프리카에서 전투를 할 때 너무 이제 자기 지휘 차량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는 영국군하고 같이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무사할 수 있던 이유가 그 노획한 영국군 차량을 자기 지휘 차량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같은 영국이다 생각해서 패배 뭐 후퇴하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봐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거든요. 현장 확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최전선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하다가 이제 공습을 받아가지고 중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로 이제 귀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귀환되고 나서 3일 뒤에 히틀러 암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암살은 안 됐지만 암살 음모 사건이 터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뭐 아까 말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이제 사형시켜 버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뭐 그 흔히 말하는 완전히 뭐 3대 3족이 멸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 대령의 자식들은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탈출에 성공했어 가지고 나중에 또 아들이 독일군 소장인가까지 올라가요. 하여튼 재미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루자들 고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고문하는데 롬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롬멜 이름이. 뭐냐면 롬멜을 이제 히틀러를 제거하고 나서 이 독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럼 롬멜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롬멜이라는 사람이 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높으니까 네. 이거 잘못 히틀러 암살했다가 또 난리가 나잖아요. 네. 또 음모론 해가지고 결국 우리 독일은 이길 수 있었는데 내부에서 자중질환으로 히틀러 암살하면서 우리가 졌다라는 말이 나오면 또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롬멜을 내세워가지고 히틀러 대신 롬멜이다 이렇게 가면 무난하게 이제 독일을 장악하고 이제 휴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롬멜 같은 경우는 사실 히틀러 암살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접근했지만 자기는 암살의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나온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롬멜의 집에 이제 히틀러가 2명의 장군을 보냈다고 하죠. 이 책에는 2명의 이제 군인을 보냈다고 나오는데 여기 장군을 보냈다고 하죠. 그만큼 예우를 지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당신 법정에 설래 아니면 청산가리 묻고 명예롭게 자살할래. 그리고 당신이 자살하면 당신의 가족은 우리가 지켜준다. 지켜주고 완전 국장으로 우리가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명예를 지켜주겠다. 네. 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어요? 청산가리를? 가족의 명예 안전을 위해서 결국 집을 놨었고 안 됐다. 네. 그런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거죠. 독일 히틀러.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자 10월 하순이란 말이죠. 지금 10월 하순이에요. 1944년 10월 하순. 그런데 7월 17일에 이제 롬멜이 다쳤거든요. 네. 그 프랑스에 갔다가 위대한 롬멜 원수가 지난 7월 17일 미국 전투기의 공습으로 차가 전복되어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그날 사망하셨습니다. 그날? 예.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뒤인데. 치료 중에 상황은 네, 또 그걸 아니고. 3개월 뒤에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사람들이 뭐 그걸 이제 뭐 패전 분위기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뭐 그 의심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뭐 이유가 있겠지. 지금 위대한 장군이 빨리 죽었다고 하면 또 적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우리가 사기가 떨어지니까 뭐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국장이 열립니다. 네네. 이제 성대하게 국장을 치러주는데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정부의 고관은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죠. 반역자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참 자살을 강요당한 의미에서는 비운의 패배자잖아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가장 이제 독일을 잡아먹으려 했던 적대국이 바로 영국이잖아요. 네. 그 영국의 뭐
리델하트라는 유명한 이제 군사학자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좀 평가는 다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만큼 성공적인 게 없지만 때로는 실패만큼 성공적인 것도 없다. 실패한 것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 대표적인 사람이 론멜이다 이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대열에 쓰느냐. 승리를 거둔 장군보다 더 앞길에 가는 패배한 장군이 누구냐. 첫 번째가 뭐 이 사람들 들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이후에 뭐 역사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인류의 구원자가 네. 그 다음에 한니발. 한니발도 카르타고는 구했지만 위대한 장군은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폴레옹도 어떻든 위대한 장군이 됐죠. 사실 영국이 나폴레옹을 세인트 헬레나로 추방 안 시키고 그냥 적당히 그죠 예우해주고 그런 뭐라고 할까 우리 사교 모임이나 이런 데 하면 완전히 나폴레옹은 더 죽었을 텐데 오히려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밟으려고 하니까 더 영웅을 만들어준 거죠. 네네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죽이려고 한 사람이 오히려 그게 더 영웅이 돼버려요. 이게 참 우리 정치에도 최근 정치에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네네.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영웅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근데 안 되나 보죠. 그게. 근데 자, 그리고 뭐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로버트 리 장군. 리도 남부에서 패전했지만 그 이후로 리 같은 경우는 아주 더 지금도 뭐 남부 사람들은 아주 칭송을 하죠. 네. 그러니까 론멜도 바로 이제 그런 대열에 올라온 사람이다 이거죠. 그 실제로 론멜하고 가장 이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몽고메리 장군도 론멜 사진을 항상 갖고 다녔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척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옛날 몽고메리 장군의 이제 손자하고 론멜의 손자인가 아들인가 하여튼 만난 걸로 그때 딱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그때 그런 거 기념할 때 만난 사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적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강인하고 대담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는 론멜의 묘지가 뭐 좀 오해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 그건 안 나오는데 그 바로 북부 아프리카에 그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바로 엘 알라메인 이제 그쪽에 묘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이탈리아 군인, 독일 군인, 영국 군인 다 이제 그 묻혀 있는 거예요. 참 어제 적국이지만 지금 같이 다 묻혀 있는데 거기에 뭐 론멜을 기념할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영국 군인들이 자기 동료를 찾으러 갈 때마다 그 론멜 관련한 게 있으면 거기서 고소경련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 정도 말고는 이렇게 패배하면서도 이렇게 적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진짜 드물죠. 더군다나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로부터도 굉장한 미움을 이제 받은. 그렇죠. 그것도 좀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참 그렇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선조랄까. 그 당시에 당정에서 그 자기와 반대되는 이제 서인들의 배척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첫 번째로 론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론멜 장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름 정도 들어봤었나요, 우리 지선 씨는? 그렇죠. 사막의 여우 요 정도밖에 몰랐어요. 론멜은 이제 생긴 얼굴을 보면 상당히 귀족적인 느낌을 줍니다만 귀족은 아니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군부 형성한 게 이제 프로이센 예전에 이제 독일 통일주의 프로이센 이제 군부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군인 직업이 귀족들이 하잖아요.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잘 생겼어요. 네네. 이 모습을 이제 그 론멜이라는 영화에서 아마 누가 역할을 했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더 록이라는 영화에서 그 에드 해리스인가요? 네.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네네. 그 배우가 아마 론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이 싱크로율이라고 하는 굉장히 딱 봐도 비슷한 이미지. 네네. 에드 해리스가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기억력을 다 어떻게 하죠?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거예요?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기억력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매일매일 그 이슈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찾아보려는 그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 옥서 폴리틱스가 또 매일 아침마다 모닝 산픽이라고 그래서 매일 아침 세 가지 그날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또 구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아니면 뭐 강제 북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뭐 좀 정치적으로는 뭐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 뭐 이런 거 등등 해갖고 매일 아침 그날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OX의 의견을 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도 정리해보는 아주 좋은 유용한 앱이 아닌가. 옥서 폴리틱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잘 매일매일 해보시면서 시사 능력도 키우고
기억력도 키우시면 어떨까? 논술수계도 너무 좋은 주제들 많이 그죠? 매일 훈련이. 고등학생들한테 네.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좋고요. 중학생 나쁘지 않고요. 네. 어르신들도 매일매일 네. 뇌 훈련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옥소폴리틱스 한번 시험 삼아 재미삼아 해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매일 이슈 따라가는데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옥소폴리틱스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애할 때 네. 좋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요즘은 사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정치 얘기하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아 그래요? 네. 좀 만드시죠. 네. 그래서 봤어 너 오늘 아침 뭐 모닝 산책 뭐 했어 이러면서 그거 확인하는 게 네. 남친 여친 간에 요즘 아주 끈끈한 궁합을 맞춰보는 네. 정치 궁합을 영 안 맞으면 또 그것도 못 사귄답니다. 네. 맞아요. 결혼을 했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그것도 아주 고문이지. 고문입니다. 네, 매일매일 확인하셔서 아닌 사람 빨리빨리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옥소폴리틱스. 네. 자, 롬멜 이제 저희가 네. 첫 번째 사례 봤고요. 네, 바로 지금 옥소폴리틱스처럼 OX 진짜 OX가 갈리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그러니까 패배자인데 위대한 인물이냐를 갖고 OX가 갈리는 바로 체 게바라죠. 체 게바라.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는 이 사람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이렇게 네. 극찬을 했고 거의 뭐 네. 예수에 비견하는 20세기의 예수다. 이렇게 네. 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잔인한 혁명을 빙자한 잔혹한 하나의 폭력 살인마다 이렇게 오. 갈려버려요. 저는 살인마는 좀 의외네요. 대체적으로는 아마 좋게 보는 분들이 네, 좀 혁명가. 많긴 네. 한데요. 네. 한번 뭐 들어보시고 네. 판단해 보시죠. 네. 물론 이 책에서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또 워낙 이제 다른 측면의 주장도 하나 갖고 와서 한번 견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게바라는 뭐 재밌겠는데요. 네. 네. 그 게바라 같은 경우는 본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태어났다고 하죠. 네. 네. 1928년생이에요, 그죠? 28년생이면 거의 송해. 그렇죠. 송혜선보다 더 늦게 났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신가? 와. 송혜 선생이 실제로는 정말. 26년생인가 25년생인데 호적상으로 올라오고 하면서 27년인가 뭐 이렇게 송혜 팔리네. 선생님이 정말 나이가 많으셨는 것 아유, 같아요. 진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좀 빌겠습니다. 아유, 네. 송혜 선생님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하긴 진화 롤러브리지다 이런 사람들은 28년생인데 아직도 살아서 활동을 했으니까 참 그런 분도 아직 많이 있네요. 네. 이게 체 게바라가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일상생활과 또 약혼녀 이런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생화학을 공부하는 친구하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네.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나온 영화가 바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그게 로버트 레드포드가 제작을 했죠. 아, 그랬나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진짜 이제 체 게바라 물론 팬이에요? 할리우드 사람들이 워낙 좋아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공을 들여갖고 5년간 이게 제작에 공을 들였다는데 그렇게 흥행성적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워낙 할리우드 배우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8, 90년대 하여튼 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때 말씀드린 체 게바라의 격언이라고 알려진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네네. 그러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품자. 라든지 꿈은 현실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꿈은 꿈이 아니고 현실로 반드시 내려온다. 뭐 이런 뭐 보석 같은 경구들을 많이 집에 책도 다 체게바라 그 평전, 책, 예, 평전 빨간색. 책도 예, 다 그렇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베레모에다가 네. 득숙한 수염에다가 마치 꿈꾸는 듯한 눈빛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장 섹시한 혁명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28년생인데 결국 그 혁명을 딱 들어간 나이가 28에 결국 1956년에 그 쿠바? 피델 카스트로하고 네. 의기투합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나이가 39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설이 된 거죠. 전설이 되려면 이런 나이에 죽어야 되거든요. 어떤 42전에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설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아까 말씀 일상생활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남미 이 나라 저 나라 떠도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중남미에 대한 개입을 지켜보고 약자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 영화 마지막에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나가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 뭐 이런 걸로 끝납니다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델 카스트로 변호사를 만난 거죠. 쿠바 해방을 600만 쿠바 인민을 해방하자. 자,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1956년 12월 2일에 이제 카스트로하고 체 게바라하고 유격대원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상륙해갖고 바로 이제 정부군하고 발각돼가지고 부대는 다 깨지고
산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명의 게릴라가 남아가지고 결국 산에 들어가서 이제 2년간 말치산 투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게바라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모으잖아요. 네. 농민 대원들을 모으는데 그 농민 대원 모으면 사상 검증을 하고 출신 성분을 따지다가 의심스러운 행동, 스파이들 일부러 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카스트로가 이제 자기 경호원에게 적결 처분을 지시를 했는데 경호원이 좀 머뭇머뭇거리니까 게바라가 바로 권총을 가지고 관도놀이를 바로 쏴버렸다는 거죠. 그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어떻든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스트로 입장에서는 쓸만하다. 아무래도 같은 쿠바 사람끼리 쿠바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 않은데 외국 사람 데리고 와서 쓰면 숙청하기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뭐냐면 게바라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혁명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된다. 자기 좌우명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부터 이렇게 강한 남자 마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다음부터 별명이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혁명의 사령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56년에 이런 것들이 2년간 이어지다가 네. 결국 1959년 1월 1일 진짜 딱 2년 만에 네. 쿠바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전역으로. 59년 1월 1일 바로 쿠바의 독재자 바티스타가 도망을 치고 아바나에 딱 이제 카스트로하고 입성을 하는 거죠. 이거 대부 같은 데 보면 그 영화 나오잖아요. 본래 이 쿠바를 미국의 마피아들이 이 쿠바에 카지노를 만들고 리조트를 만들고 미용실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로 수출한 모델을 만들겠다 해서 그 대부의 2에도 보면 쿠바에서 회의하는 게 나오잖아요. 실제 그런 회의가 있었거든요. 1946년에 그 유명한 마피아들의 아바나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때 유명한 루치아노라고 아주 신화적인 마피아 두목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에 좀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는 안 가고 외국 추방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쿠바에서 모아가지고 야 우리 앞으로 이거 해먹자. 마피아 두목들 다 모아가지고 보스들 모아 했는데 그때 이제 카지노가 잘 되는 데가 하나 있었잖아요. 미국에. 네. 라스베가스. 네. 네.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를 만든 사람이 있죠. 영화도 나왔던. 벅시? 맞죠. 벅시 시글이 자기들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47년에 46년 회의를 하고 계속 이제 이쪽 쿠바를 키우고 우리 가야 되는데 벅시갈이 통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암살해버린 거죠. 마피아들이 그래서 벅시갈을 암살해버린 거죠.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쿠바를 키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쿠바에 어마어마하게 고급 호텔을 세우고 카지노를 세우고 그러니까 쿠바 사람들이 원망이 엄청나게 깊었어요. 그래서 59년 1월 1일 날 이제 해방이다 하니까 흥분한 쿠바 농민들이 돼지를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그 카지노 고급 카지노 호텔을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카지노 다 때려 부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원망이 깊었던 건데 자 결국 그러니까 이 마피아들이 결국 다 절단이 나버리는 거죠. 처음에 마피아들이 그래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딜을 할 수 있다 했다가 다 완전히 보험료 내고 결국 이제 뭡니까 몸값 내고 결국 풀려나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날렸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를 어떻게든 전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접근한 사람이 이제 케네디 쪽을 도와준 거죠. 케네디 선거운동할 때. 근데 케네디가 당선되고 나서 동생 로버트 케네디하고 갑자기 마피아 범죄 척결에 나서지를 않나. 쿠바를 그때 피그스만 사건 때 도와주기로 했다가 전투기 공습을 지원을 안 해준다면 항공전을. 그걸 다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마피아들이 원한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썰이 또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피아와 쿠바와 케네디 관계.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 당시 유명했던 흔히 말하는 플로리다의 그 마피아들이 그 유명한 두목이 2명 있어요. 트라피칸트하고 마이어 렌스키 2명의 두목이 템파하고 그쪽에 그 플로리다 유명했던 두 도시에 그 각각을 대표했는데 그 사람들 몰빵을 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이 케네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네디를 정기적으로 불러가지고 케네디에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콜걸, 고급 콜걸들 막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 명을. 그리고 자기들은 옆방에서 딱 지켜보고 사진 찍고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케네디를 이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 안 지켜주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책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말씀대로 이제 케네디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게바라 같은 경우는 체 게바라는 모든 경제활동도 도덕적 동기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네. 혁명으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 사람한테 CR도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 마피아들이 뭘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반혁명 세력들을 조사하고 숙청하는 이제 일종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그러니까 별명이 혁명이 내린 복수의 천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나오죠.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승승장구를 한 거죠. 체게바라가 이제 완전히 뭐 숙청을 완전히 좋은 솜씨를 보여줬겠죠. 그 상태에서 대중의 인기는 높아져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예전에 뭐 적폐수사하면서 인기 확 높아져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래 대중은 어떻든 뭔가 지금까지 어떤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을 딱 치는 데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게바라의 인기는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치면 하는 총재, 중앙은행장을 하게 되고 산업부 장관, 요직은 다 맡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맡으면서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대예요, 전부. 우리 이상 공부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산업은행장, 아니 중앙은행장, 산업부 장관하고 그러면서 외빈들 올 거 아닙니까? 내외빈들 올 때 항상 구멍 뚫린 양말 신고 마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격식에 구애하지 않는다. 일부러 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체게바라는 하나도 그런 뭐 뇌물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대요? 예, 그러니까 뇌물은 없었고요. 아주 금욕적이었다. 금욕까지. 근데 여성에 대한 거는 금욕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은 여성 엄청 아니에요? 좋아했어요. 네. 아, 여자는 네. 좋아했어요? 네. 아, 역시 여자는 안 되는구만. 네. 여성 쪽은 뭐 굉장했습니다. 또 워낙 인기도 많았고 잘생겼잖아요. 아, 네네. 자,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뭐 그렇지만 국민이 아무리 그 사람의 이제 도덕적인 정렬은 좋아하지만 네. 돈을 없애려 하고 화폐를 없애려 하고 지금같이 그 비트코인 안 나오는데 너무 이상주의자였군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와 사회의 동력은 전부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갓으로도 부담스러운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인기는 많은데 도저히 이제 국가 경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유엔 총회도 참석하고 또 거기서 좀 사고 치고 뭐 그러죠. 뭐 큰 사고는 아닌데 그리고 평양도 와요. 김일성하고 회담한 것도 지금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 회담한 장면 사진 촬영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체게바라 동지께서는 뭐 그렇게 나와요. 그 재밌게 나오는데. 유엔에서는 무슨 사고 쳤는데요? 아니 큰 사고까지는 아니고 보통 유엔에서 이제 예전에 가다피였죠. 가다피였나요? 그리고 차베스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그죠. 그때 뭐 몇 시간씩 하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소련에서도 프루시초프가 신발 땅땅 치고 이랬죠. 신발을 벗어라고 빵빵 치고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한 번씩 친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외국 지도자들 만나서도 조금 뭐 그냥 무례했나요? 어찌 보면 약간 뭐 그래 보이는 뭐 행동도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혁명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안주한 스타일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돈키호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불가능한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뭐 난 돈키호테처럼 다시 떠날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혁명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먼저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그래서 콩고로 가고 콩고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다시 남미 볼리비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산업부 장관 하면서 이제 쿠바는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50년대 이제 그 수정주의 논쟁, 교주주의 논쟁 해가지고 스탈린 격화 운동 둘러싸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소련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체게바라가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소련은 별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중국이 진짜 혁명의 정신에 맞아. 그때 문화혁명하고 이러니까 이게 곤혹스러운 거죠. 가스로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거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쟤 지금 뭐 하는 애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카스트로하고도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네. 이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외국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할 수도 있죠. 아니 혁명을 이뤘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쉬면 되지 않느냐. 이거 의대까지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포기하고 또 혁명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혁명하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성격상 그냥 모험을 좋아하는 거죠. 두려움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본인의 가치관이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뭐 이런 가치관이 강했고. 네. 근데 이제 콩고 갔다가 뭐 결국 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병도 얻게 되고 그래서 좀 요양을 하다가 1966년에 볼리비아로 잠입하거든요. 네. 이제 중남미 혁명을 하겠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수염도 밀고 대머리로 변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기관들 서방의 정보기관을 속였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제 농민들을 이제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농민들한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잘 이게. 왜 안 통해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체게바라의 게릴라 대원이 좀 미친 사람들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지를 팔아라 팔았는데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막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줘요? 아니 그 혁명 대원들이 네.
돼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가면서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니까 좀 미친 사람들 아니냐. 좋은 거 아니에요, 농민들은? 아, 그것도 너무 좀 미친 것 같다. 미쳐가지고. 미친 사람들 하는 말을 듣겠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정부군이 이제 딱 쪼아오니까 만약에 이제 어떻습니까? 너희들 저쪽에 붙었지.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충성스러운 볼리비아 국민이다. 이거 하면서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미 해군이 훈련시킨 특공대가 이제 딱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잡았을 때 이제 쏘지 마라 하고 나를 살려두는 게 너희들한테 이익이 될 거다 해가지고 생포가 된 거죠. 네. 근데 문제가 생포가 됐는데 재판도 못 받고 비밀리에 총살이 되어버렸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잡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잡고 보니 자기 이 법정을 통해서 세계 언론에 자기의 혁명 이론을 선전하는 투쟁력이 장이 될 거다. 이걸 하나 우려가 되고 네. 또 문제가 볼리비아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 없는 거예요. 사형이 없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 놓으면 살려놓으면 이거 골 아파질 것 같다. 계속해서 감옥에 예를 들어 갇혀 있는 상황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 뭐 그렇죠. 빼내달라 뭐 이런저런 요구 들어올 거고 네. 뭐 등등 해갖고 이제 암살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게바라가 그때 잡혔을 때도 또 게바라의 그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때 한 여교사가 그 몰래 들어가서 게바라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도 게바라가 정말 시시껄렁한 성적 농담을 잘하더라. 참 여인은 좋아했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나와 있대요. 네. 하여튼 그리고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비밀리에 채용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전투 중 이제 부상을 입어서 숨졌다라고 발표한 거죠. 근데 이제 총살하고 나서 이 총살에 참여한 병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게바라의 피 묻은 셔츠를 서로 가지겠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좋아해서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여성은 게바라의 머리칼을 가져가겠다고 잘라가지고 가져가고 일종의 그런. 그래서 이제 외신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 죽었다 이거 확인하려고 사진을 찍는데 이때 사진이 너무 잘 찍힌 거예요. 그 사진이 마치 진짜 보면 예수의 우리가 딱 그 사진이 그래요? 찍혀 있어요. 있어요? 네. 검색하면? 딱 그런 느낌을 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마침 그게 진짜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를 연상하니까 네. 오히려 이게 막 예수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죽은 후에 더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뭐 인기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그 반대 평가는 뭐예요? 반대 평가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 자체도 이제 바로 체 게바라 일기, 네. 그 일기를 기초로 섰다라고 그렇죠. 돼 있는데 네네. 이제 훔베르토 폰타바라고 어디 그 찾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쿠바에서 떠난 사람이죠. 쿠바 혁명이 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 이제 카스트로 반 체 게바라 정서 분명히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책의 서문을 카스트로가 썼다. 그리고 그 책은 쿠바의 정치 선전부가 출간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아무런 있나? 문헌 비평 없이 그렇게 다 100% 믿냐. 뭐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문제는 이제 바로 체 게바라 신화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었는데 네. 박차고 났다는데 폰타바의 주장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졸업장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네, 입학 그런 의대를 것도 졸업하지 없어요? 않았다라고 이제 또 디펜스가 나오니까 네. 의대를 다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저도 뭐 정확한 그건 모르고 일단 나온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부유한 취향을 갖고 있었다. 부유한 취향. 아주 기호가 취향이 부유했다. 뭐 근데 그건 뭐 상당히 이제 쿠바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바닷가 저택에 살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 그랬을 그까지 수도 있겠네. 네. 네. 시가를 좋아하긴 했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전투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던 게 산타클라라 전투인데 네. 이 전투가 사실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승리한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이미 매수를 해가지고 다 미리 사전에 다 그 이미 지휘관을 매수해가 다 끝난 사건이다. 근데 그걸 마치 언론사를 불러가지고 대대적으로 이긴 것처럼 이제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게바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뭐 이쪽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숙청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이제 손에 피를 묻힌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실은 살인마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정말 적결 처분할 만큼 아무리 혁명의 모든 게 용납된다는 주장으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된다라는 주장을 한 의미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만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참 시대적인 흐름이 중요한 게 67년에 죽고 나서 68년 68혁명, 68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네네, 벌어지잖아요. 네네. 반전운동이 벌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스, 그죠? 네. 히피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당시 대학생들은
뭔가 우리가 약자와 연대하고 소외된 것들, 기존의 구제도에서 가장 억압되고 눌린 사람들 이런 의미로서 정말 우리는 함부로 실천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실천한 사람이다 하니까 갑자기 막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나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참여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숭배하는 걸로 대신된 거죠. 당신을 추앙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영웅에 필요한 게 아까 말한 실패를 해야 되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딱 체 게바라가 그걸 만족시키니까 당시에 딱 체 게바라가 죽자마자 할리우드의 웬만한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남자 배우들이 수염을 다 기르기 시작했다잖아요. 곧 영화 나오니까 내가 지금 주연 배우 딸 거야. 그래서 누가 땄냐면 69년에 오마 샤리프가 그 역할을 만든 닥터 집하고 오마 샤리프가 딱 비슷하죠? 느낌이 약간. 오마 샤리프가 바로 체 게바라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영화가 바로 또 나오기도 했고요. 예, 69년에 바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체 게바라 시신은 안매장대가 오랫동안 못 찾았는데 97년에 발굴됐어요. 그래요? 처음에 이제 볼리비아의 그 발굴된 시골 도시가 바에그란데라는 도시가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묘지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관광 상품 만들자 했는데 쿠바에서 강력하게 유해 송환 요구해가지고 쿠바에 돌아갔죠. 그래요? 쿠바에 아주 크게 지금 이제 그 기념관을 지어놨죠. 근데 쿠바로 뭐 물론 이제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건 아닌데 쿠바 혁명을 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태어난 걸로 따지면 이제 아르헨티나고.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저도 찾아보니까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 그 나온 체 게바라 말고 같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역으로 나온 배우가 알고 보니까 체 게바라의 친척 아이더라고요. 그 아르헨티나에 사는 친척 아이가 그 배우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일부러 알고 캐스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뭐.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친척 아닌 사람 없는데. 아니 진짜 친척. 진짜요? 네, 진짜. 6초는 아닐 거예요. 6초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에서 저자가 재미있게 말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수의 눈을 가진 아름다운 남자였다. 그리고 약자를 위해 싸운 밀림의 로빈후드였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파멸할 줄 알면서도 돌진하는 풍채를 향해 돌진한 돈키호테였다. 사실 돈키호테는 말이죠. 그 세르반테스라는 작가가 그 세르반테스 시대의 예수거든요. 예수. 돈키호테 말로 예수예요. 예수. 네네. 그래서 모든 작가가 의식하는 게 그 예수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는 이제 세르반테스가 예수를 생각해서 쓴 거고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뭘로 쓰냐면 백치에 나오는 미시킨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캐릭터.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연결된다 이거죠. 돈키호테. 네네네. 자, 그런 데다가 문제는 뭐냐. 예수와 레닌이 섞여 있고 그죠. 종교와 혁명이 섞여 있고 그리고 타잔과 루돌프 발렌티노의 모습이 뒤섞여 있다. 타잔은 아시잖아요. 밀림에서 타잔인데 루돌프 발렌티노는 뭐냐면 할리우드 최초의 꽃미남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 시절에 진짜 딱 지금도 사진 보시면 꽃미남이구나 딱 보시면 그 느낌이 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일찍 죽었거든요. 이 사람 죽었을 때 그 사람 묘지에 여성 팬 10명이 와서 자살했어요. 너무 이제 이 사람 보고 싶다고. 발렌티노?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검색도 가야지. 봐야지. 네. 아니 근데 그 체게바라의 그 뭐 양면성이라면 양면성 뭐 양쪽의 극단적인 평가가 뭐 아예 다 꼭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체게바라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아마 그 혁명을 위해서 조금 과도한 혹은 뭐 좀 잔인한 방식의 처형이나 뭐 그런 결단들이 분명히 아마 전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은 좀 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누렸던 어떤 뭐 호화로운 생활 같은 것도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정말 그 호화로운 생활 뭐 부를 축적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뭐 본인이 그때 당시 생각했던 어떤 낭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유들로 해서 충분히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평가를 깎아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도덕주의로만 세상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도덕주의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입장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내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혁명을 이루긴 했어.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갑자기 은행 장뭐 이렇게 엄청 큰 한국은행의 뭐 근데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 혁명이 되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행동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에서는 별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더 깎아내리는 거죠.
그 뭐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혁명군이 맨 처음에 18명 이렇게 이제 아마 나왔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아마 대체로 그 나라의 핵심 요직들을 아마 네. 많이 맡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나마 먹물인 사람이 체게바라밖에 없었던 거고 산업은행 아니 뭐 중앙은행장이든 뭐든 어쨌든 그래 뭐 그때 당시로 네.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학이라도 나온 애가 그 친구밖에 없으니까 네. 아마 시킬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러게요. 너무.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결국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승리와 패배는 고정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바뀐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 참 재밌다고 하고 왜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고정돼 있어 보이는 게 없어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끝난 것 같잖아요. 네. 그 과거가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자꾸 고정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줄기는 잡아야죠. 줄기를 잡는데 그것이 화석화된 역사인식으로 가면 되게 위험할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도덕주의로 세상을 본다든지 또 그렇다고 또 무조건 현실 추종주의 이기는 게 우리 편 지면 역적 이런 것도 너무 천박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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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현실이 없거든요. 그건 현실이 아니라 밀림이죠. 현실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잘 처해야지 이걸 하나의 고정하는 지금 거. 시대야말로 진짜 이분법으로 딱 나눠가지고. 요즘에 너무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뭐 그런데. 체게바라가 네. 전기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고기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소고기도 많이 먹었고. 근데 그렇다고 체게바라가 정말 소선당 한우 정도만 먹었느냐? 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조금 뭐 네. 거친 혹은 뭐 조금 질긴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소선당 한우가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그때 있었더라면. 체게바라도 아마 혁명을 그만뒀을 수도 있죠. 아. 그 맛에 반해서. 그러나 이제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네. 네. 소선당 한우 입에서 살살 녹는 맛입니다. 아, 침 넘어가네요. 네, 혁명가들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맛. 소선당 한우. 네. 이제 여러분은 맛의 혁명을 느끼실 때가 됐습니다. 소선당 한우에서 나오는 그 새우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새우살. 새우살이 네. 제일 맛있어요. 정말 얼마 안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 맛 보고 그래도 맛은 봐야죠. 네.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맛있는 한우가 있는데 소선당 한우 꼭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그 입에 살살 녹는 맛 한번 경험해 보시고. 소선당 한우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평가하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역사 평가가 바뀔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실험도 한번 했었잖아요. 어떤가요? 아이스크림 빨리 녹나 소선당 한우가 빨리 녹나. 입안에 살살 녹는 게 그럼 뭐가 더 빨리 녹죠? 저는 뭐 소선당 한우가 조금 네. 더 빨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소선당 한우 살살 녹는 우리 한우의 맛을 한번 툭불 한우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리적 가격에 툭불 한우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선당 한우입니다. 네. 네. 자,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역사에 이렇게 뭐 패배를 했다가 지금 또 이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는 경우도 있는데 시대에 의해서 패배한 거는 막 그냥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문제가 가족에 의해서 배신되고 패배되고 이러면 정말 힘들 것 같잖아요. 그 특히나 아버지와 아들. 그 아주 유명한 음악가 중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네. 패배가 됐다고요? 네. 아버지가 네. 패배? 패배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데. 아들에 의해서 부정을 당한 건가요? 뭐 이제 결국은 내몰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 결국 뭐 이 책에서는 일단 그 우리가 아주 유명한 노래가 2개 있는데 네. 네. 라데츠키 행진곡이라고 이 들어보면 무조건 알게 되죠. 알아요? 그 주인공을 저희가 이어진 2부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잠깐 이 노래 한번 듣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네. 마무리할 때 또 플로서 노래 하나 좀 듣지 않습니까? 이 노래 한번 좀 들으시고 네. 클래식도 여기 그렇죠, 플로에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 한번 들으시고 그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라데츠키 행진곡. 라데츠키. 라데츠키. 네. 라치레키 아니고 라데츠키. 나대지 말라고 나대츠키. 아 그리고 아들이 지은 거는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알아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네, 네. 뭔데요? 띠리리리리니. 아닌데. 아닌데. 이런 부분이 아마 있어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좀 유명하잖아요. 네. 도나우강이 다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그렇죠. 다른 건 아시죠? 그 어떤데요? 다뉴브강도 다뉴브. 있고요. 네. 도나우강이 있고요. 또 뭐 있었죠? 2개밖에 모르겠습니다. 뭐 또 있을 겁니다. 네. 네네. 네.
자, 하여튼 그 노래 끝으로 들으시면서 이 노래 들을 때는 또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요? 맞습니다. 1kg 커피가 정말 잘 어울릴 겁니다. 1kg 커피. 이 클래식과 또 잘 어울리는 커피 네. 하면 또 여론조사에서도 1위로 나온 적이 있죠. 네. 진짜요? 클래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1kg 커피. 물론 이제 여러분 팝송과도 잘 어울리고 K-팝과도 또 잘 어울리는 커피들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 1kg 커피 안에는 다양한 커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음악에 맞는 커피 골라 드시면 되겠고요. 저는 클래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1kg 커피로는 그 구수한 향이 또 일품인 커피가 있습니다. 구수한 향. 네. 아마 그 구수일 거예요, 이름이. 1kg 커피 구수 뭐 이런 구수. 이름이 또 있는데 네. 구수한 1kg 커피와 함께 지금 이 나오는 곡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플로 청취자들 위해서 이 노래는 이제 플레이가 될 거고요. 한번 유튜브 사용자 분들이시라든지 뭐 이런 분들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라데츠키 행진곡 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음악 작곡가 부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